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2월 13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증시 장중에는 조금 좋은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만큼 종가는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그래도 5,583포인트까지 올라갔었는데 2시 이후로 낙폭을 많이 좀 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긴 연휴를 앞두고 있는 네. 이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 정도의 하락은 그래도 선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사실 이런 차익성 매물들이 그저께부터 나올 수 있었는데 오늘 조금 이 정도만 나왔다라는 거는 충분히 또 우리 증시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 플러스는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자, 연휴 전날 오늘 증시 마감됐습니다. 마감 상황 저와 함께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낙폭을 좀 키워서 5,507포인트까지 오늘 코스피 좀 내려갔습니다. 0.28% 하락. 자, 오늘 그래도 장중에 1%대 상승했던 걸 생각하면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코스닥은 1,106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1.77%. 코스피와 코스닥은 좀 상반된 모습, 코스닥은 낙폭을 더 키우는 모습 좀 보여줬습니다. 자, 계속해서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프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좀 엇갈린 모습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의 수급이 좀 아까웠던 거는 원래 이 오후 2시까지만 해도 6천억 원대 팔고는 있었는데 이때부터 더 팔면서 9,798억 원, 거의 1조 가까이 좀 파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관도 사실 외국인이 팔 때 같이 팔기 시작하면서 그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가는 모습으로 오늘 좀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와는 다르게 여기는 좀 깔끔하게 확실히 좀 갈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이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도를 보여주면서 오늘의 수급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장 마감됐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 모두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확산. 뭔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AI 아마겟돈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엔트로픽 이슈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도 얼마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댄 아이브스가 이거 좀 과장이 좀 지나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AI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두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간밤 어제 미국 증시에서 AI가 어떤 특정 업종들을 잠식시킬 수 있다라는 이 의혹이 더 커지면서 뭐 여행 플랫폼, 부동산, 물류와 관련된 그리고 이제는 증권까지도 대체할 수 있다. 모건 스탠리도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엠러비는 좋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2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AI가 오히려 대체하지 못하는 뭐 석유라면 석유, 맥도날드 같은 햄버거라면 햄버거 패티 이런 음식료 쪽으로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키워드는요. 작용. 작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습니다. 밀면 당기는 게 있고 당기면 밀어야 되는 것이 있듯이 작용,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국내 반도체가 요새 너무 좋습니다. 디램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례 없는 슈퍼사이클의 이익 증가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반작용이 되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어제 미국에서도 시스코가 좋은 실적을 발표했었지만 디램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이익률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PC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더 올릴 수는 없고 계속해서 디램, 원가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작용과 반작용, 상반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도 여기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사실 더 올라갔죠. 낙폭을 좀 키우면서 1.46%, 하이닉스는 음전을 했고요. 유진테크도 오늘 엄청 강하게 올라갔는데 10%에 마감했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 SNS텍, SNS도 오늘 거의 이제 보합권으로 내려간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폐기, 뭔가를 없앤다라는 건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폐기. 자, 바로 트럼프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이제 온실가스 규제, 그동안 이제 오바마 정부부터 쭉 넘어왔었던 위해성 판단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최근에 뭐 이제 트럼프는 항상 온실가스 규제는 과도한 비용과 정부의 과잉이며 경제를 해친다고 엄청나게 비난을 한 바 있죠. 이 법안 폐기와 함께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들도 하락을 했고요. 그 흐름은 우리 시장까지도 이어졌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국내 신재생 에너지들 중 오늘 SK 이터닉스를 제외하고는 거의 뭐 하락하는 모습을 모두 보여줬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여기 왜 들어갔냐? 최근에 이제 태양광 데이터 센터 이야기와 함께 이제 함께 그 섹터에 들어간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하나솔루션 하락했고요. 현대에너지솔루션, OCI홀딩스, 태양광과 관련된 종목들 모두 3에서 6%대 하락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자, 세 가지 키워드 모두 한번 살펴봤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넥스트레이드까지 포함해서 우리 좀 어떤 대응을 펼쳐야 할지 작용과 폐기 등에서 반도체,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인사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증시는 양 시장 모두 장 초반에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코스피는 오늘도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정 연휴 앞둔 우리 증시 흐름 정리해 보고요.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ETF 전략본부 조상준 부장,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상준 부장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이야기 먼저 네,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개장 초반에 5,500선을 뚫면서 좀 강하게 출발했었는데 장중 이제 외국인 차익 실현 매물을 개인들이 받으면서 그래도 5,500선에서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어제 이제 대신증권발 주주환원 호재가 증권주 전체로 확산되면서 미래에셋증권 같다, 뭐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 등 이제 대형 증권사들이 네. 5% 이상 상승하면서 지수 방어에 1등 공신이 됐는데요. 반도체가 쉴 때 금융주가 받쳐준다는 어떻게 보면은 뭐 강세장의 전형적인 공식이 완성됐고 ETF 시장을 보더라도 금융주 비중이 높은 고배당 ETF들이 오늘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뭐 참고로 이제 뭐 저희 타임, 뭐 코리아 플러스 배당 ETF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뭐 3%, 4% 이상 오르면서 맞아요. 엄청난 수급세가 많이 물리기도 했을 만큼 당분간은 그래도 좀 가치주, 증권주 이런 쪽을 좀 주도 쪽으로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설 연휴 끝나고도 이 흐름 좀 이어질 것 같으세요? 어느 정도는 이어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임순재 대표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계속 좀 일일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 미국 전일 이제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상당히 좀 선방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설 연휴 이제 앞두고 이제 휴장에 따라서 지금 그 전에 좀 매매 공방이 좀 오늘 일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외국인들이 뭐 1조 원 가까이 지금 코스피에서 순매도를 보였는데 일단 뭐 설 연휴 휴장으로 인해서 일부 뭐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된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여전히 뭐 증시 자금 주변 자금들이 풍부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고객 예탁금이 줄어들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98조 원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최근에 뭐 외국 개인들의 매수세를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줄어든 폭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여기에 뭐 ETF로의 자금 유입도 계속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일부 개인들 같은 경우는 포모로 인해서 지금 뭐 은행 예금을 지금 뭐 증시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뭐 증시 자금에 대한 그런 부분이 탄탄하다 보니까 뭐 개인 중심으로는 여전히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밤에 있을 이제 미국의 CP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CPI가 발표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과연 이제 이 CPI에 따라서 향후에 기준금리 향방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12월 달 지금 뭐 소비 지표가 예상보다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고용 지표가 좋긴 했다라고는 하지만 연간 조정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런 부분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그만큼 CPI에 대한 그런 이제 발표가 상당히 시장에서는 좀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다음 주에 이제 국내 증시의 변화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연휴 동안에 좀 챙겨봐야 될 포인트까지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섹터, 첫 번째 섹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오늘도 달성을 했는데요.
요게 좀 아쉽네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짤을 하나 봤었는데 네. 이재용 회장이 스포츠카에 타가지고 아. 그 영화에 많이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네. 설명할 시간 없어, 빨리 타. 이러는 뭐 네. 그걸 좀 해놨어야 됐을 것 같은데 요게 좀 아쉽네요. 일단 뭐 질주한 삼성전자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상준 부장님, 지금 네. 연휴를 앞두고도 삼성전자가 강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메모리에 대한 신뢰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강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국면은 이제 우리 반도체 산업이 기술적 초격차를 통해서 구조적인 성장기에 진입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의 HBM4 경쟁을 두고 이제 출혈 경쟁이다라고 우려하는 시각이 있기도 한데요. 현장의 분위기는 좀 다르긴 합니다. 사실 현재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칩 개발 수요가 폭발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제 승자 독식 게임이 아니라 두 기업이 시장을 과점하면서 그렇죠. 함께 파이를 키워가는 선순환 구조로 보시는 게 타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이제 공정의 난이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HBM4부터는 이제 로직 다이 결합 등 이제 공정 패러다임이 아예 바뀌게 되는데요. 이는 곧 이제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칩 메이커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이제 소부장, 생태계 전반으로 이제 수혜가 이어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기대감을 넘어서 이제 실질적인 수주와 실적이 뒷받침되는 구조가 되는 만큼 반도체 제형주를 이제 포트폴리오의 코어로 가져가시면서 기술적 해자를 가진 소부장 기업들도 함께 보시는 게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오늘 뭐 삼성전자는 이제 1% 상승 마감, 하이닉스는 약보합권 마감이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매도세가 나오지 않았던 거는 뭐 연휴 기간에 혹시 있을 리스크에도 이 두 기업은 가져갈 만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시나요? 네, 그렇죠. 뭐 두 기업들 자체는 올해 뭐 영업이익이 원체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올 영업이익은 이제 뭐 160조 원, 170조 가까이 될 것이다라는 뭐 시장 컨센서스가 나와 있고요. 지금 뭐 SK 하이닉스도 14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지금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만큼 올해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시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전일 이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그 와중에도 플러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메모리에 대한 그런 이제 시장 기대감은 여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런 메모리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큰 이유 중에 하나는 AI 데이터 센터의 건립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는 네.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주요 이제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기준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한 올해 투자의 금액이 6,600억 달러 이상입니다. 뭐 작년보다 한 50% 이상 지금 증가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의 건립에 따른 비용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제 최대 수혜는 반도체를 제조하는 네. 납품하는 업체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뭐 TSMC나 아니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당연히 올해도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제 관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뭐 미국 내에서 AI에 대한 뭐 과잉 투자 우려가 투자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AI에 따른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우려감도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맞아요. 그렇긴 하지만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이 우려는 커지고 있지만 뭐 가장 큰 이유가 AI 데이터 센터를 계속 건립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뭐 슈퍼사이클이라는 부분이 단순히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뭐 주가 뭐 측면에서 보면 좀 더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 부장님께도 같이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사실 이제 AI 아마겟돈이다 뭐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마이크론도 올라갔던 걸 확인해 보면 여전히 뭐 AI 반도체 하드웨어로는 그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네네. 일단은 계속 하드웨어 쪽에서는 수요가 있고 데이터 센터는 계속 건립되고 있고 미국에서 나오는 지표들을 보더라도 건설이나 이렇게 데이터 센터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매크로 지표들은 아직 잘 나오고 있는 맞아요. 상황입니다. 그만큼 AI 수요에 대한 의문은 없지만 아무래도 이제 실적 부분에 대한 부담감, AI 버블이라는 의문점에서 과연 이 기업들이 얼마나 계속 연속적으로 실적을 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아직 시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모멘텀이 살아있고 실적이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 AI 하드웨어, 인프라 쪽에는 그렇죠. 아직 살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메모리, 뭐 인프라 이쪽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긍정적인 시각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 굳건한 게 언제까지 유지된다
이 전망 자체를 네. 어떤 기준으로 좀 볼 수 있을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사실 실적 자체는 이번 분기도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나오고 있지만 사람들의 기대치가 워낙 높아진 상황에서는 조금 더 나은 성과를 바라고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분기 실적 발표에서 지금의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이 연속적으로 잘 나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AI 산업 전체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분기까지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옥석 가리기를 하는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옥석 가리기 요 말이 또 나오네요. 근데 오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장 후반으로 가면서 조금 주가 움직임은 엇갈린 상황이 되긴 했는데 임순재 대표님, 요 지금 주가의 엇갈림 자체는 우리가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될까요? 계속 같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어서요. 일단 뭐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개별적인 기업으로 보면 이제 이제 사업 구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HBM4뿐만 아니라 이제 메모리 쪽에 상당히 시장의 관심사를 많이 가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레거시 가격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H4 D램에 대한 출하가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같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SK 하이닉스 똑같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기대되고 있는 게 지금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번 달 말 정도에 이제 갤럭시 S26이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예. 다음 달부터 이제 판매가 이제 본격화될 예정인데 이렇게 S26에 들어가는 이제 AP인 엑시노스 2600. 그러니까 물론 뭐 울트라 버전은 아니고 그냥 S26에만 이제 들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맞아요. 미국에 들어가는 건 퀄컴 거 쓴다 하더라고요. 네, 예, 그렇죠. 그 울트라는 이제 전부 다 퀄컴 거에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일반 모델인 S26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엑시노스 2600이 들어가는데 지금 엑시노스 2600이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삼성전자 내부에서 보더라도 엑시노스 2600에 대한 그런 이제 그 품질 퀄리티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 엑시노스 2600이 만들어지는 게 삼성전자의 2나노 공정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만약 이번에 엑시노스 2600이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이제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이제 초 미세화 공정, 그러니까 5나노 밑에 있는 지금 미세화 공정을 만들고 있는 반도체 회사들 대부분이 네. 지금 TSMC에 줄 서 있거든요. 근데 지금 5나노 이하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TSMC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2나노 공정에 대한 신뢰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TSMC에 줄 서 있는 그런 빅테크 중에서 일부 물량은 지금 삼성전자로 옮겨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의 실적도 기존에 뭐 작년까지 계속 적자를 보였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같이 좀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뭐 엑시노스 2700 내년에 나올 갤럭시부터 점차 늘려가고 아마 미국 제외 그때는 미국 제외 전 세계에는 다 2700을 쓰는 걸 목표로 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가동률도 최근에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기대해보는 포인트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뭐 두 분 다 아시겠지만 요새 반도체 쪽 이야기는 좋다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제가 아까 브리핑 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에서 PC 업체들이 지금 곡소리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디램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팔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러한 호황을 누릴 가치는 있죠. 네. 근데 이게 좀 미국에서도 어떤 혹시나의 규제나 압박 같은 거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포인트는 있습니다. 과한 걱정입니까? 어느 정도는 과한 걱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지금 노트북 가격이 신제품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상 업돼서 맞아요. 이제 출시가 되는 상황인 만큼 메모리 가격으로 인해서 최종 완성품의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담스러워서 제약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수요가 너무 많다 보기에 그런 수요를 따라가는 부분에서는 사실 제약으로 뭐 개정으로 레귤레이션으로 막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수요가 뭐 리테일 수요도 있겠지만 뭐 어떻게 보면 데이터 수요라든지 뭐 B2B 수요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사실 이 수요가 쉽게 꺾일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업황 보면서 혹시 우려되는 포인트들은 있으십니까? 사실 지금은 진짜 특별하게는 나쁜 포인트를 오히려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더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이 그 들 시간에 정도로 매수를 하는데.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긴 하네요. 네, 정말 그 정도로 좋다. 네. 그 짤대로 가는 네. 것 같은데요. 설명할 네. 시간 없어. 얼른 타.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임순재 대표님은 임순재 대표님도 없으세요? 뭐
굳이 따지면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큰 게 지금 이제 DRAM에 대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수요 중 가장 큰 부분이 지금 AI 데이터 센터 발 이제 수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미국 내에서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한 400여 군데가 지어지거나 지어질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번에 이제 미국 중간 선거에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면서 지금 가장 그 우려가 되고 있는 게 지역 주민 전력 공급에 대한 부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는 지역 중심으로 일단 그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런 이슈가 중간 선거에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데이터 센터에 지어지는 속도가 조금 그러니까 조절이 될 가능성은 있고요. 이렇게 이제 데이터 센터의 건립이 조절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이런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수요도 떨어지고. 증가세가 조금 둔화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물론 그게 이제 될지 안 될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런 우려가 뭐 지금보다는 일단 뭐 하반기 되면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뭐 악재를 찾으려고 우려되는 포인트를 찾는 건 오히려 시간이 아까운 정도로 반도체 업황은 좋다. 우리가 맘 편히 설 연휴 때는 반도체주들 그냥 이제 넣어두고 쭉 연휴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오늘 코스닥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코스피는 장 막판에 조금 하락은 했지만 코스닥은 오늘 하락 종목 수가 1,285개의 종목이 나왔습니다. 정말 수많은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1위 두고 3파전, 뭐 알테오젠과 에코프로 형제들인데 사실 1, 2, 3위가 오늘 다 하락했어요. 누가 하나 올라가서 1위가 된 게 아니고 엎치락 덜 뒤치락 내려가서. 내려가면서 이렇게 좀 하락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먼저 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코스피는 잘 가는데 코스닥은 사실 계속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장중에 대통령의 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뭐 아직도 뭐 배가 고프다. 코스피는 왜 코스닥만큼 못 가냐. 코스닥은 왜 코스피만큼 못 가냐. 이런 이야기들 나왔는데 뭔가 명절 이후에 대책이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어제 뭐 상패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 건전화 조치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지원들이 많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정부가 이제 가고자 하는 이제 시장 건전화 조치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이제 코스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종목 변동성을 이제 키우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3년 연속 이제 적자 기업이 40%에 달할 만큼 맞아요. 적자 기업 비중이 높기도 한데 뭐 코스피 200은 예를 들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엄선해서 투자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전문가에게도 되게 어려운 시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구간 속에서 이제 정부가 정책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뭐 연기금의 투자 비중을 높인다든지 이런 정책으로 이제 수급까지도 계속 끌어올려 준다고 한다면은 뭐 좀 옥석도 가려지고 계속 드리지만 옥석 가려지고 수급까지 받침이 된다면 코스닥 시장도 뭐 좋은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뭐 대책 나오면 근데 코스닥 좀 달라질 것 같습니까? 일단 뭐 단기적인 수급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코스닥 기업 자체가 코스닥과 이제 코스피를 이제 비교를 하는데 코스피가 지금 5,000포인트를 된 게 뭐 정부의 정책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원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5,000 불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런 기업이 없다라는 겁니다. 영업이익이 지금 안 나와요. 영업이익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코스닥 전체 나오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0조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지금 뭐 삼성전자가 올해 16조가 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에 비하면 뭐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지 않으면 올라가는 폭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지금 이렇게 수익이 적게 나는데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간다. 그럼 뭐 법을 끼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코스닥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는 제도가 개선이 되면서 조금씩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지금 상폐 기업이나 아니면 퇴출 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코스닥 기업 내에 부실 기업들을 빨리 정리해 주는 게 상대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러면은 부장님 이번에 어제 상폐 기업 어제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썩은 꼬리를 잘라낸다라는 느낌일까요? 체질 개선의 느낌일까요? 저는 사실상 체질 개선의 느낌이 더 강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안 좋은 기업을 골라낸다라는 게 꼭 안 좋은 뭐 네. 썩은 꼬리를 잘라내고 남은 것만 좋게 한다라기보다는 네. 전체적으로 조금 더 질적 성장을 위해서 좀
정책을 체제 개선 핀다라고 도모하는,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그 시장에 대한 신용도를 높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비단 국내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분들에게도 충분히 어필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뭐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 때 수혜를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현재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이런 그 주주환원 정책이라든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시장 자체가 질적 성장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또 더 많은 외국인 자금, 그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는 좋은 여력이 될 수 있을 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요 코스닥 동전주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요것도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임순재 대표님 7월까지니까 아직 시간은 조금 있잖아요. 단계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뭔가 흐름 왔을 때 단번에 정리를 하는 게 나을까요? 이건 보유하고 계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단번에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또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정리 못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뭐 상패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거래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수익이 안 나오는 그런 이제 부실한 종목들은 될 수 있으면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계속 이렇게 동전주들이 시장을 물을 흐렸던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수익이 그러니까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부 이제 작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시세 조정 행위에 어떻게 보면 온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식의 급등락이 이루어지면서 맞아요. 뭐 그걸 이용해서 또 이제 또 이익을 취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거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왜 이런 종목을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우량한 그런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전주부터 해가지고 어제 사실 뭐 여긴 상패하진 않을 것 같아서 일부 동전주에서 막 상한가 나오는 종목도 있었는데 저도 동전주보다 제일 놀랐던 게 여러분 위즈빅 스튜디오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메타버스 한다고 엄청 떴던 한창 얘기 종목이잖아요. 많이 나왔던. 이게 동전주가 될 정도로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현재가가 514원. 으로 그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다면은 좀 조심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코스닥 이야기 저희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또 이야기할 때 조상준 부장님이 너무 잘 나와주셨다 생각이 드는 게 또 타임폴리오에서 이렇게 운용을 보시다 보면은 특히나 코스닥의 명가 아닙니까? 네. 또 이쪽이 코스닥 이제 액티브 ETF 3월에 출시한다는 네, 맞습니다. 이야기를 제가 네네.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한 거는 액티브 ETF의 특징 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액티브 ETF의 특징은 펀드 매니저가 지금 시점에 가장 좋은 네. 종목을 담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이 앞서 말씀드렸던 건 적자 기업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부실 기업이 많은 기업일 경우에는 패시브로 투자했을 경우에는 안 좋은 종목도 필수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가 직접 선별을 해서 그쵸. 필터링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세에서는 훨씬 더 월등한 성과를 보이는 게 대부분이고요. 공교롭게도 저희가 3월 10일 날 코스닥 액티브를 상장하게 됩니다. 날짜 나왔어요? 네, 3월 오. 10일입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코스닥 안에서도 이제 실적이 검증되고 구조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엄선해서 투자할 예정이고요. 뭐 변동성은 낮추고 투자의 질은 높일 수 있는 뭐 과거에 저희가 뭐 코스피도 이겼고 S&P 500도 이겼고 나스닥도 뭐 2배 정도 이기고 바이오 있는데 액티브 너무 좋잖아요. 네. 네. 뭐 코스닥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정말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 뭐 가리지 않고 저희한테 매일매일 문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퀄리티 있는 코스닥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이 3월 10일 날 상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날짜 나왔네요. 3월 네. 10일이요. 3월 10일에 이제 타임폴리오에서 출시하는 코스닥 액티브 ETF가 나옵니다. 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궁금한 건 코스닥에서 이제 액티브다 보니까 네. 어디에 좀 집중되어 있을 것 같으세요? 사실 저희가 상장하기 전까지는 종목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래요? 이제 섹터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대한민국 코스닥 시장에서도 뭐 글로벌리 경쟁력을 갖고 있는 로봇 산업이라든지 바이오 중에서도 신약 개발 중에서도 에러가 나오는 맞아요. 기업들 그런 기업들 중에서 좀 엄선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오. 좀 엄선해서 투자할 예정입니다. 바이오도 좀 눈여겨서 보고 계신 것 그럼요. 같은데 네. 그러면 지금 사실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주들이 네. 그렇게까지 좋은 움직임은 네.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일단은 너무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바이오들의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 향후 갖고 올 수 있는 라이센싱 아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지고 어느 정도의 이런 구간 조정이 지나갈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다시 훈풍이 불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위 섹터가 바이오입니다. 시장 전체가 이제 상승하고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바이오 섹터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유동성이 공급되는 구간에서는 좀 더 확대되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제바 이야기 나온 김에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거 ETF에 뭔가 제약바이오 코스닥에서 좀 두 축이 요새 좋잖아요. 플랫폼 기업들, 네. 기만치료제 이렇게 맞습니다. 있는데 이게 좀 두루두루 있습니까? 아니면 뭐 하나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신약 개발이랑 제형 변경 쪽에 많이 주목을 하고 제형 있습니다. 변경? 네, 맞습니다. 오호. 일단은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화두가 비만 치료제에서 주사제 역할이었는데요. 사실 주사제는 성능은 훨씬 침투율은 100% 가까이 좋다시피 하다지만 사실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네. 없죠. 자기가 스스로 배에다 주사를 넣는 게 그렇죠. 편하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먹는 경구용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편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커피 한 잔 값 정도로 낮춘다고 하고 대신 복용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로서는 그게 플러스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침투율도 한 20-30%대로 좀 낮아지게 됩니다. 맞아요. 그만큼 복약 기간이 늘어져서 뭐 실제로 이제 투약하는 입장에서는 좀 거부감이 적고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좀 더 길어질 수 있는데 이런 그 제형 변경을 하는 기술이 대한민국이 아주 좋습니다. 맞아요. 팩트론, 올릭스, 뭐 D&D 파마텍 이런 기업들이 아주 좋은 기업들을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리가캠이나 뭐 알테오덴이나 이런 뭐 기존에 이제 애로를 받을 수 있는 신약 개발 기업부터 저희는 뭐 제형 변경 기업까지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제형 변경, 뭐 이제 D&D 파마텍도 있고 일동제약도 있고 그쪽이 포함되어 있는 비만 치료제도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약바이오, 로봇, 반도체. 저는 반도체가 가장 좀 신선했습니다. 원래 이 코스닥 ETF 하면은 네네. 은근히 반도체 소부장이 많이 있는데 반영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여기 반영이 된다라는 거는 반도체의 상승분을 또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가 맞습니다. 있네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액티브 ETF의 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패시브 ETF 같은 경우는 지수를 구성하는 순서가 보통은 시가총액 순위로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만 이제 편입이 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약간 작더라도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기업의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은 편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기민하게 대응할 수가 있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과거에 이제 뭐 ABL 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을 때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 비중을 낮추고 그런 부분을 높이는 형태의 운용을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시장에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개별 종목으로 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판단되지는 투자자분들한테 섹터 전체를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닥 액티브 ETF에 대해서 조상준 부장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우리 이제 코스닥 얘기 쭉 넘어갔잖아요. 네. 이제 코스닥을 좀 이끌어갈 섹터가 뭐 3대 축이라고 하면 로봇도 있고 제약바이오도 있고요. 2차전지 이렇게 있는데 긍정적으로 보시는 쪽 있으십니까? 뭐 그중에서는 뭐 제일 하는 게 이제 로봇 아니면 뭐 바이오 쪽 아닌가. 로봇과 제약바이오. 네, 그렇죠. 일단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계속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 뭐 부장님도 얘기했듯이 제형 변경에 관련된 그런 기업들 뭐 여전히 좀 관심들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장기 지속형에 대한 그런 부분 여전히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구용이 아니더라도 뭐 경구용 매일 약 먹는 것보다 한 번 주사 맞는 게 편할 수도 있거든요. 네, 뭐 그게 꼭 뭐 사람마다 이제 다 취향이 달라지니까 약 같은 걸 먹으면 깜빡깜빡하고 넘어가는 날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걸 감안하면 그런 식의 이제 제형 변경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로봇 관련된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로봇에 대한 이제 투입 이게 산업 내에 이제 투입 비중이 확대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완성형 로봇뿐만 아니라 이런 로봇에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특히 대기업과의 연관 관계가 있는 그런 이제 로봇 관련된 부품 회사들은 계속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와 로봇 저희가 잘 추려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또 핫한 섹터 중에 하나죠. 지구를 돌파해서 우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안 그래도 오늘 호재가 또 있었어요.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사우디아 항공에서 우주까지 협력을 한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오늘은 상하프론테크라는 종목이 이게 원래 수소주였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에
합류했습니다. 이제 위성통신용 안테나 보호필름 공급을 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가기도 했었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여기 섹터가 좀 어떠세요? 좀 신선하다라는 느낌도 사실 있고 신규 종목 그리고 막 지난주까지만 해도 막 태양광도 이제 포함하면서 쭉 같이 올리는 분위기였잖아요. 네, 그렇죠. 이 테마의 지속성은 좀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일단 뭐 지금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스페이스 X의 이제 IPO가 그러니까요. 이제 시발이 됐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뭐 스페이스 X의 IPO가 진행될 때까지는 계속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넘어야 될 산들이 좀 많이 있지만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기업들이 그런 산을 넘는 거에 대한 생각은 안 하시고 넘은 이유를 보통 많이들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아마 당분간은 좀 더 유지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에 그 섹터 개념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투자 비중만 안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섹터 비중 자체를 뭐 늘리거나 하는 부분은 좀 조심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우주 섹터만 보기에는 사실 리스크가 좀 적다라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주 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방위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가 맞아요.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주랑 방산을 같이 투자하신다면 좀 괜찮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공교롭게도 저희가 또 타임 글로벌 있죠. 우주 테크 앤 방산 액티브 ETF라는 ETF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에 재무장 이슈가 있다 보니까 유럽 방위 산업 기업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골든돔 프로젝트도 있고 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는 이제 달로 다시 인류를 보내는 그렇죠. 프로젝트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목해서 뭐 밸류체인이 될 수 있는 로켓랩이나 플래넷랩이나 이런 기업들을 좀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주 같은 경우에는 뭐 스페이스X의 상장 기대감도 있겠지만 뭐 꿈에서 약간 돈이 되는 산업으로 넘어가고 네.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올해가 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로 인해서 큰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마치 과거에 AI 때 GPT가 나왔던 것처럼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스페이스X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된 밸류체인이라든지 혹은 대항마들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좀 어느 정도 시총이 받침된 기업들과 뭐 노스먼 그룹업 같이 혹은 뭐 RTX 같이 우주 산업과 그 방위 산업을 동시에 잘 영위하는 기업들을 좀 선택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방위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실적이 안정권에 들어가 있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조선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방위 산업 비중을 계속 그 예산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안정적으로 방위 산업에서 실적이 나오면서 뭐 어떻게 보면 킥이라고 할 수 있는 우주 산업까지 더해진 그렇죠. 기업들을 선택하신다면 그래도 포트폴리오에서 우주만 봤을 때보다는 조금 더 비중을 높여서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방산이 또 우주항공하고 좀 겹쳐지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함께 한다라면은 여러 가지 포인트에서 좀 수익도 거둘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타임폴리오에도 네, 글로벌 우주 테크 앤 방산 액티브 ETF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글로벌 기업들하고 국내 기업 다 포함되어 네, 있는 거죠. 맞습니다. 비교해보면 어때요? 요새는 국내 수익이 더 좋죠. 국내 수익, 요새는 미국이 조금 괜찮기도 한데 그래요? 네, 국내 최근에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럽 비중이 가장 많았고 예. 지금은 미국, 한국, 유럽 이런 형태로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임순재 대표님 최근에 이제 우주항공 하면서 뭐 섹터도 넓어지고 다양한 종목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 상하프론테크 이야기도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이제 슬슬 뭔가 대비 차원에서 대한항공 같은 기업도 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항공과 관련된 분야죠. 뭐 네. 우주보다는 아직까지 항공 쪽이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항공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게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그렇게 주목도를 못 높이고 있는 게 맞아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각 이제 대형사의 동체를 뭐 만들어서 공급한다든가 아니면 뭐 자체적으로 지금 드론용 뭐 엔진으로 그러니까 제트 엔진을 만든다든가 하여튼 다양한 형태의 그런 이제 항공과 관련된 그런 이제 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주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뭐 눈에 띄는 그런 모습가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가장 큰 이유가 뭐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과의 이제 합병 관련된 이슈가 여전히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지나가야만 아마 우주항공 쪽으로도 조금 더 뭐 회사 측에서도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시장에서도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이야기가 나와서 태양광도 같이 좀 짚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태양광, 뭐 우주 데이터 센터 이야기 나오면서 태양광 에너지주들 좀 잘 가는 것 같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온실가스 규제 근간을 폐지했다라는 소식이 좀 그렇죠. 악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부장님 태양광 섹터나 아니면 더 넓혀서 신재생 에너지 섹터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사실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변동성도 너무 많이 높아진 상황이고 사실 뭐 수주라든지 실적이 실제로 확인된 기업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정책 변화라든지 뭐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상당히 많이 변화하는 지금 시장이 친환경 에너지 시장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뭐 블룸에너지 같이 데이터 센터에 실제로 에너지 저장소를 넣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거긴 예외죠. 네, 좀 예. 주목을 받을 수 있겠지만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뭔가 가시적인 좀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도 그 저는 좋다고 은근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풍력을 싫어하지 네. 태양광은 그렇게 안 네, 싫어하지 맞아요. 않아요? 네, 맞습니다. 태양광 쪽은 좀 선호하긴 하고 뭐 달에까지도 한다라는 얘기를 맞아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확인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임순재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태양광 또 핫했잖아요. 네. 오늘 잠깐 이제 미국 이슈와 함께 좀 떨어졌지만 근데 웃긴 게 또 아래 꼬리단 종목들도 은근 많았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뭐 태양광 관련돼서는 뭐 미국 내에서도 그가 이게 금지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이제 적극적으로 안 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작작해라.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투자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이제 태양광 발전하기가 좋은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 중심으로 이제 태양광 발전소가 계속 건립은 되는데 문제는 과거 이제 바이든 정부 때 같은 경우는 각종 지원금을 통해서 적극적인 그런 이제 투자가 이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가 그렇게 이루어지가 적극적이진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보조금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태양광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보조금도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금리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금리가 안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태양광 관련돼서 발전은 계속 좀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지금 가장 그 전력 공급에 대한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 얘기가 맞아요. 나오고 있는데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발전원은 태양광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판넬만 깔면 한 6개월이나 늦어도 1년 정도 되면 발전소를 하나 건립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원전 같은 경우 10년이 넘게 걸리는 거니까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빨리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전력 문제가 계속 부각이 되면 태양광에 대한 뭐 투자는 적극적이지 않더라도 네.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우주항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도 이야기했고요. 뭐 방산 기업도 얘기했는데 오늘 20%까지도 치고 올라간 종목이 있었죠.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증권주가 어디 있죠 지금? 증권주가 어디? 네, 증권주가 지금 어떻게 좋은지 주제를 넘기려고 제가 세계 앵커한테 미래에셋 이야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이걸 못 받았네. 네. 이걸 못 받았네. 네. 증권주 지금 뭐 일단 실적 기반에서 크게 오르기도 했고 미래에셋증권은 우주까지도 등에 업은 상황인데 증권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궁금한 건 증권주가 얼마나 더 올라갈까. 지금 이미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물론 오늘 상승한 이슈는 자사주 초과기라든지 이런 이슈가 가장 크게 영향을 했겠지만 사실 증권주는 올해 실적이 아주 좋을 걸로 전망되고 너무 있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미국 시장이 화랑이었잖아요. 예. 그때는 이제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토스증권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투자를 합니다. 토스증권은 비상장회사인데 이제 국내장이 올해 화랑이 되면서 작년 올해 화랑이 되면서 국내 시장 MS 1등, 2등이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의 실적이 점점 좋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에도 엄청난 실적이 나왔고요. 일단 브로커리지 수익이 엄청나게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대표 증권사들의 실적은 좋을 걸로 보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 밸류에이션을 뭐 초반에 2천억에서 지금 4천억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된다면은 엄청난 영업의 이익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권주는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지금 B2 엄청 늘어났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총 한도가 30조인데 이게 꽉 찼다면서요. 이게 그래서 꽉 차서 더 이상 대출을 해줄 수 없다라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나오는 이자 수익도 장난 아닐 거예요. 맞습니다. 예. 증권회사에서 큰 이익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제 신용거래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요. 부분이 되는데 그 부분도 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신용거래도 늘어나지만
최근에 이제 증권사에 가장 많이 문의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휴면 계좌 활성화 문의도 되게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시장을 떠나셨던 투자자분들이 다시 돌아오기 그렇죠.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하시고 뭐 최근에 이제 코스닥이 훈풍일 때는 할머니들이 종이에 써가지고 이거 사주세요 갖고 온다고 할 정도로 최근에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또 들어오고 있어서 당분간 시장이 좀 화랑이 된다라면은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지켜보시고 사실 이제 증권주는 전통적으로 가치주라든지 경기 방어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지금은 주도주의 한 축이 됐다라고 보는 게 네. 맞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연휴 앞두고 예탁금은 조금 내려가긴 했네요. 예탁금이 이제 현금이 98조대로, 필요하시니까. 98조대로 연휴 앞두고 내려가긴 했습니다. 네. 최근 이제 100조 넘었었잖아요. 98조 원대로 좀 내려왔습니다. 임수재 대표님, 근데 오늘 이제 대신증권이 사실 어제 자사주가 쫙 하면서 부각받고 올라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기대했던 건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신영증권, 부국증권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여기가 윗꼬리 달고 내려가고 다른 쪽으로 더 올라가더라고요. 일단 뭐 그 신영증권이나 부국증권은 뭐 이거 자사주 소각과 관련돼서 뭐 예전부터 계속 얘기가 네, 나왔기 맞아요.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뭐 확정된 사항들이 없어서 아마 뭐 윗꼬리를 좀 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뭐 대신증권 발로해서 나오는 이제 자사주 소각 관련돼서는 뭐 전반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사주를 소각하면 대주주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나쁠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사주만큼 소각이 되면 그만큼 대주주 지분율도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분율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소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증권사 관련돼서는 여전히 올해도 좀 관심 있게 뭐 방금 이제 부장님도 얘기했듯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 고객 예탁금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상당히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아요. 작년에 일평균 거래 대금이 16조 9천억 정도 이제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 1월 이후에 지금 뭐 한 달 반 정도 되는데 뭐 일평균 거래량이 42조입니다. 그러니까 2배가 넘게 지금 일평균 거래량이 증가를 했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면 그 증가에 따라서 이런 증권사들 영업이익이 상당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신용대출율도 지금 꽉 차 있는 상황이고 신용대출에 따른 이자율, 수익, 그다음에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도 뭐 그러니까 넣으신 분들은 그렇게 큰 돈이 안 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증권회사 입장에서 보면 뒷근무와 태산이라고 해서 상당히 큰 금액의 이제 영업 이익을 이제 창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증권회사의 리테일 부분이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올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원래 대부분의 이제 회사들의 리테일 부분에서의 영업 적자를 많이 기록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재작년까지. 근데 작년도에 상당한 그 기업들,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리테일 부분에서도 영업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는 그런 영업 흑자 폭이 리테일 부분에서 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기존의 IB뿐만 아니라 이런 리테일 부분에서의 그 영업 흑자가 전반적인 기업들의 실적을 큰 폭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증권주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순이익이 1조 클럽이 5곳이나 벌써 올해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 제 기이한 현상이 시중 은행주를 증권주가 이제 시총을 없는 그런 일들도 좀 있었습니다. 증권주의 기대감 쭉 이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증시 인사이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준 부장, 임순재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애프터마켓 브리핑입니다. 연휴 직전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코스피는 0.28% 하락한 5,507포인트로 코스닥은 1.77% 밀리며 1,106선에서 마감했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 분위기도 함께 보시죠. 우선 시가총액 순위권 종목들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사상 처음으로 18만 원 선 뚫어내며 조금씩 몸값 높이고 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더 상승폭 키워내고 있습니다. 현재 1.85% 올라가며 18만 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정규장에서 88만 원으로 마감했죠. 현재 0.56% 하락률 보이며 낙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현재 88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50만 원 선 반납했습니다. 현재 1.28% 하락하며 49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어제 급등했는데 오늘은 3.17% 빠지며 39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률 1위에서 5위 종목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상승률 1위는 뒤늦게 우주 밸류체인에 합류한 상하 프론테크입니다. 위성통신용 안테나 보호 필름 공급 소식이 나왔죠.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부터 시원하게 오르며 오늘 정규장에서 상한가 직행했는데 현재도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22,450원이고요. 2위는 SK이터닉스입니다. 증권주들이 초강세인데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신영증권 강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순위권에는 없는 부국증권도 함께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기 때문에 NXT에서 더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외에도 화면 밖에 10위까지 보시면 증권주 중에서 DB증권, 교보증권 모두 강세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현대GF홀딩스는 정규장 마감가 대비 한때 NXT에서 6% 넘게 주가가 훌쩍 뛰기도 했습니다. 현대GF홀딩스가 가진 상가 부지와 또 현대차 주식의 가치가 다시 부각되면서 주가가 오히려 저평가된 거 아니냐는 가능성도 나옵니다. 이어서 하락률 순위권 종목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장에서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조금 빠지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전일 크게 오른 폰드그룹, 지금 순위권 밖에서 밀려나긴 했지만 그래도 하락으로 전환했고요. 다만 애프터마켓에서 낙폭을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덕산 네오룩스도 북미 고객사 신규 아이템 기대감을 뒤로하고 오늘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7.3% 가깝게 밀리고 있습니다. 41,9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또 로킷 헬스케어도 어제 호실적의 강세였는데 하루 만에 하락으로 전환합니다. 현재 7% 넘게 빠지며 61,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AMG 엔터도 호실적 발표 후 반짝 올랐다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죠. 현재 7.27% 밀리고 있습니다. 37,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 동반해서 함께 움직이는 종목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거래량 1위는 SK이터닉스입니다. 거래량 가장 활발하고요. 22.68% 올라가며 28,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인 KKR에 매각된다는 소식 나오자마자 주가가 급등세입니다. 미래에셋증권도 현재 거래량 실리며 14.42% 오름세입니다. 61,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이 시각 시세는 18만 1,800원입니다. 1.8%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미셀은 오늘 하락세입니다. 4.36% 빠지며 16,2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앞서 상승률 높았던 현대GF홀딩스 16,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순위권에서 밀려났지만 원전 수출 확대 기대감 속에 원전의 절대 강자인 두산에너빌리티에도 거래량 쏠리며 강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 상승폭을 조금 줄이긴 했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루마니아의 SMR 사업이 최종 확정됐기 때문에 삼성물산과 두산에너빌리티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애프터마켓 흐름부터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열리는 뉴욕 증시는 안자은 캐스터와 함께 대비해보시죠.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브리핑이었습니다. 확실히 고점에 있다 보니 작은 바람에도 계속해서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는 AI에 대한 우려가 또 커지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감 상황 보시면 다우 1.34% 빠지면서 5만 선 내줬고요. S&P 500 1.57%, 나스닥은 2% 넘게 밀리며 기술주 중심으로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애프터마켓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빅테크 전반에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엔비디아만 애프터마켓에서 소폭 상승하고 나머지는 모두 하락했는데요. 특히 애플 메인마켓에서 무려 5%나 급락했습니다.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아이폰 생산에 차질이 생길 거란 분석과 차세대 실이 공개 시점이 연기된 점, 여기에 빅테크 전반에 약세가 겹쳤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0.53% 하락 이어갔습니다.
시총 상위 6위부터도 보면 메인마켓에서는 경기 방어주 버크셔와 월마트만 상승했습니다. 특히 월마트 메인마켓에서 3% 넘게 올랐는데요. 이내 차익 실현이 들어오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메타와 브로드컴, 테슬라는 빅테크 전반적인 약세, 메인마켓에 이어서도 애프터마켓에서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 급등한 국채금리는 장중 큰 폭으로 하락한 후 다시 소폭 상승했는데요. 오늘 나온 지표들이 고용과 주택시장이 부진함을 보여줬고 또 CPI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반영된 모습입니다. 현재 오후 10시 기준으로는 30년물, 10년물, 2년물 모두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값은 장중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대 상승했습니다. 최근 금과 은 추이를 보면 위험 회피 시에 같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도 변동폭 컸습니다. 국제 유가는 장중 2% 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내 하락폭 줄이면서 우리 시간 오후 12시 기준으로 WTI와 브렌트유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간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정부 시절 도입된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2009년 도입된 규제인데요. 차량 연비나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 등 미국의 각종 기후 대응 정책의 핵심 토대가 되어 왔습니다. 이런 규제가 사라짐에 따라 자동차와 발전소 배출 규제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내연 자동차에 대한 규제가 줄어들 거란 기대에 자동차 종목들 엇갈렸습니다. 일단 포드와 GM 이렇게 내연차들은 소폭 상승했고요. 테슬라와 리비안 등은 하락했습니다. 다들 환경 오염 때문에 친환경차를 선호하고 또 유럽연합에서는 계속해서 제재를 가하는 분위기 속에서 대체 완화 이유가 무엇인지 트럼프 대통령 발언 함께 짚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 강요가 차값 폭등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치로 신차 평균 가격이 $3,000가량 낮아질 거라고 말했는데요. 또 공장과 AI 인프라 건설이 확대되면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역사상 단일로 된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인데요.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환경단체와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즉각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번 조치를 불법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로이터 통신은 현재까지 행정부가 시행한 가장 광범위한 기후변화 정책의 후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연간 기준으로 미국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상 이상으로 크게 증가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어서 오늘장 주요 일정도 살펴볼까요? 이제 시상의 시선은 바로 이 물가로 향합니다. 오늘은 미국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고요. 베이커 휴즈 원유 굴착 기수도 함께 공개됩니다. 시장에서는 1월 CPI가 전년 대비 2.5% 상승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직전 수치인 2.7%보다 둔화된 수치입니다. CPI가 시장 예상대로 나온다면 해방의 날 상호 관세를 발표한 지 한 달 뒤였던 지난해 5월 이 물가 수준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간 오늘 밤 10시 30분에 발표되는데요. 물가가 예상대로 내려올 경우 아니면 다시 반등할 경우 향후 금리 방향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으니 끝까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뉴욕 증시 전략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AI로 대체 가능한 업종들 위주로 하락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안자은 캐스터가 말한 트럼프 행정부의 화석연료 규정 폐지에 관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A disastrous Obama-era policy that severely damaged the American auto industry and massively drove up prices for American consumers. 네, 앞서 말했던 소프트웨어, 금융주 그리고 운송, 물류 업종까지 타격받았고요. 거기에 이제 화석연료 규제 폐지로 인한 전기차 리스크 더해졌다면 당분간 미국 증시 어떻게 우리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퀀텀 투자자문 오재승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간밤 미증시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기술주들이 또 하락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투자를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투자 발표를 하면 오히려 빅테크들 주가가 괜찮았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약간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투자가 어떤 보여주는 프로덕트보다 더 많은 예상보다 많은 규모로 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빅테크 CEO들이 지금은 다 투자를 안 하는 리스크가 더 크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분명히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클라우드 기업들이 그 사스 소프트웨어 기업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주 매출을 하고 있었는데 AI 발전이 이 사스 기업들을 좀 위협을 하니까 당장 이제 투자는 들어가는 상황에서 고객들에게는 약간 고객들의 리스크가 좀 이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투자를 좀 철회하거나 규모를 줄일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니까 시장은 이런 점을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화면 통해 살펴봤는데 이제 트럼프가 온실가스 규제를 이제 폐기해냈습니다. 워낙에 뭐 트럼프가 친환경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뭐 사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네. 좀 많이 같이 했었는데요. 네. 자, 여기에 대해선 트럼프의 이 의중과 이런 의미를 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이제 그 코로나 직후에 석유값이 거의 2배 정도 뛰었었거든요. 그땐 전 세계가 예, 비싸잖아요. 그때 또. 엄청 뛰었었고 네. 그때 자동차 공급도 잘 안 됐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이제 그 우리처럼 정찰제로 파는 게 아니라 딜러사가 자율적으로 차량 가격을 정하는데 그때 많게는 뭐 도요타 차들 중형 차들 기준으로 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웃돈이 붙고 저도 그때 차를 사려고 했었는데 한 1년을 기다렸거든요. 차를 산다고 해도 1년을 기다렸었어요. 그때 진짜 다 그랬었어요. 네네. 그래서 네. 트럼프는 그때 일어났던 그런 것들이 이제 물가를 너무 많이 올렸고 또 그때 전기차가 사실은 인기가 별로 없었다가 워낙 화석연료 차들이 그때 차가 없으니까 전기차 생산이 바짝 늘었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유가가 너무 올랐던 부분이 물가에 굉장히 직격탄을 줘서 원활하게 화석연료를 계속 공급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물가도 낮아지고 또 올해 중간 선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인기를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에 또 계셨었으니까 궁금한 건 미국 내에서는 뭐 신재생을 엄청 좋아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는 한국전력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유틸리티가. 미국은 텍사스 주만 한 300개 회사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미국은 너무 넓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우리처럼 뭐 신재생이냐 원유냐 원자력이냐 이렇게 갑론을박하는 분위기는 아니고 네. 뭐가 됐든 좋다. 예, 일단 충당하자 이런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는 선택의 어떤 상황은 아니고 그냥 많이 공급하고 그리고 단가 싸게 공급해주면 좋다 이런 분위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상반된 움직임이 나왔던 게 전통 뭐 GM, 포드 네네. 아주 소폭 좀 올라가는 모습. 사실 어제 같은 시장에서 올라갔다는 건 더 의미를 좀 둘 수 있을 것 같고 신재생 관련된 데는 좀 떨어졌잖아요. 네네. 이런 흐름이 앞으로 좀 정해질 것 같으세요? 아니면 또 모른다고 보십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트럼프 1, 2기 집권보다 미국의 석유 생산이 한 50% 늘었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가스까지 합치면 미국이 거의 사우디보다 한 2배까지도 에너지를 생산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흐름은 굉장히 이어질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바이든 정부 때 인허가를 좀 많이 안 내줬었어요. 유정에 대해서. 근데 트럼프가 뭐 되게 영어로 강조한 게 있죠. 드릴 베이비 드릴. 그래서 맞아요. 마구 팔아.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의 생산량이 지금 거의 사상 최대치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혜택은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유가가 싼 상태에서는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님은 네네. 미국 정유주를 좀 봐야 된다라고 네네. 강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정유주 네. 어떤 식으로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정유주를 왜 좋게 보냐면,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대형 그 에너지 기업은 정유도 하고요. 미드스트림, 업스트림, 뭐 유정 개발까지 그쵸. 다 하는데 지금 이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생산을 하잖아요. 네. 근데 주로 가스로 이제 가스 터빈을 많이 돌리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미국의 텍사스 같은 데서는 원유와 가스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유주도 이제는 AI 주식이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와 요즘에 미국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근데 미국이 캐나다한테 제일 아쉬운 거 하나가 원유예요. 그래서 미국 원유 수입의 한 70%가 캐나다산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원유도 그렇게 많이 생산하는데 미국은 좋은 그 원유예요. 경질유를 생산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스티키한 거 있잖아요. 뭐 검고 끈적끈적거리는 건 중질유거든요. 네. 근데 미국의 이 중질유 그 정유를 하는 곳이 어디 있냐면 저 휴스턴 쪽에 네.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그 정유 그 파이프라인은 아는데 캐나다 그 알버타주에서 이 남부 휴스턴까지 오는 그 라인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은 캐나다에서 그 중질유를 사가지고 이 휴스턴 남부까지 끌어와가지고 거기서 그걸 정제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캐나다산 정제 그 크루드 오일이랑 똑같은 게 베네수엘라 그러니까요. 중질유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이 이제 베네수엘라 석유를 이제 가공해서 판매하는 거를 지금 대리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캐나다 중질유 가격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정유사 입장에서는 뭐 캐나다산밖에 없었는데 지금 베네수엘라산이 이제 치고 들어오니까 그쵸. 원가 절감이 되는 분위기거든요. 들어오기는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네. 베네수엘라 매장량에 속았다 뭐 이런 얘기도 근데 있더라고요. 첫 판매가 이번에 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게 미국 쪽은 아니고 뭐 중국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그 예전에 그 베네수엘라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 기업들이 있는데 그거를 원래 금액적으로 보상을 받기로 했었던 거를 다시 예전 정유 시설을 다시 원복하는 걸로 좀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때 지분 있었던 게 쉐보론하고 엑소모빌? 쉐보론하고 이쪽이죠. 제가 P로 시작한 회사였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 그래요? 예, 우리가 잘 모르는 기업들이요. 아, 그럼 예, 그쪽 뭐 기존에 지분이 있던 기업들이 방금 말씀해 주셨던 네. 수혜를 그대로 가져가겠네요. 네, 뭐 그 기업들일 수도 있고 그 기업들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지금 베네수엘라가 생산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기술이 안 되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쉐보론 이야기가 나온 김에 네, 이쪽 네. 시리아와 해양 유전 개발 그렇죠. 이것도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해양 유전을 시리아랑 개발한다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가시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세일즈를 하잖아요. 우리 역대 대통령이.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상품 중 하나가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계속 세일즈하고 있고 그 정치력을 그 에너지 기업들의 어떤 그 원유 그 시추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정유라든지 그런 걸로 계속 도와주는 부분의 일환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네. 우리가 미국에 있는 에너지주들을 관심 있게 본다면은 네. 대표님은 어디를 가장 좀 연구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냥 그 ETF로 많이 보면 XL이나 뭐 이런 그 ETF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좀 많이 봤으면 좋겠고 한 가지 또 첨언하자면 어제짠가 이제 JP 모건에서 또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 AI 주식에서 에너지로 꼭 일부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바꿔 놔야 된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대체가 네. 안 되니까 네, 네. 무조건 수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로 이제 이렇게 온사이트 발전으로 가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기를 이제 송전탑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 센터 옆에 전력원이 하나 있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도 지금 미국 중부에 하고 있는 게 이제 가스 터빈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가스 터빈은 결국 그 가스로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어떻게 보면은 뭐 AI 발전에서 이제 이 에너지 기업들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인식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 P라고 했던 거 그냥 네. 괜히 한번 맞춰보고 싶은데 혹시 페트롤리움일 수도 있을까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 네. 이런 거 꼭 궁금하면 제가 계속 이게- 밤마다 아 생각나가지고. 그래요? 제가 찾아서 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답변하시느라. 자, 근데 뭐 아까 이제 잠깐 저희 장중인데요. 막판에 네. 트럼프가 이제 철강하고 알루미늄 관세 완화 검토한다. 뭐 이런 그렇죠. 이야기가 있었고 이게 이제 네. 선거 전에 그렇죠. 여론을 조금 신경을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같이 좀 있었습니다. 이 뉴스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뭐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에 좀 얘기 나오는 게 5월 달까지가 미국 시장이 조금 밀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중간 선거를 대비해서 이제 유화적인 게 많이 나오지 않냐 뭐 이런 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5월은 아무래도 새 연준 의장이 매파로 해석되는 부분이 아마 막상 이제 그 일을 시작하시면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좀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 미국 경기를 조금 개선시키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소비재라든지 레저 쪽 주가들도 최근에 그런 레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관세 재검토한다라는 거는 트럼프가 사실 입장이 네.
관세 있어도 인플레이션 없을 거야라고 네. 입장을 엄청 고수해 온 거잖아요. 네네. 뭔가 좀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관세 그렇죠. 신경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그 관세가 있으면 예상되는 그 인플레이션은 사실 어느 정도 트럼프가 맞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경제학자들이 예상했던 인플레이션보다는 훨씬 안 나왔어요. 맞아요. 네. 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좀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게 근데 이게 많잖아요. 그 저는 항상 그 미국 증시의 선행 지표가 그냥 저희 집 앞에 있는 기름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CPI가 단기적으로는 석유값이랑 제일 그 연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렌트비, 그 다음에 뭐 식료품비 정도거든요. 그래서 렌트비가 뭐 픽스가 된다 그러면 진짜 우리 집 앞에 있는 기름값이 이렇게 쭉 떨어지면 한 달 뒤에 CPI는 분명히 줄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것 빼고 코어 보잖아요. 예, 그렇죠. 뭐 코를 보기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오늘 CPI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어떻게 하실지 지금 금리와 가장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가 마지막 이벤트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금리는 사실 CPI보다는 실업률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 지금 고용이 너무 좋아서 맞아요. 금리를 연준 의장들이 제일 많이 보는 거는 고용일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당장 이제 내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CPI는 나름 좀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만 놓고 보면은 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인데 단지 이제 고용이 너무 좋아서 이게 당장은 금리 인하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고용도 사실 아직 좀 긴가민가한 네. 상황 아닌가요? 어떤 지표는 또 네, 좋게 네. 나오기도 하고 네네. 당장의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네. 뭔가 예상치랑은 다르긴 한데 뭐 네. 예상치보다는 높은데 전주보다는 또 감소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해석 자체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해석이 어렵다기보다 아직 유의미한 어떤 감소세나 뭐 그런 게 아직 없다. 뭐 이 정도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미국에서는 고용 지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그 경제 지표 중에 차지하는 어떤 중요도가 미국은 고용 지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가 꺾이면 연준은 다른 거는 몰라도 고용 지표 꺾이면 금리 인하 진짜 바로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 미국은 그렇게 막 우리처럼 저축하는 문화가 아니라서 맞아요. 실업이 되면은 진짜 살 수가 없고 그러면은 뭐 우리처럼 이제 대중교통이 있지도 않아서 직장을 정말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좀 견조해서 당장 금리 인하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 부분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고용이 미국에서는 또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오늘 그렇다면 뭐 CPI 결과치가 네. 아마 뭐 좀 예상치와는 좀 부합하게 나올 확률이 있지만 가장 네. 중요한 거는 뭐 네. 이제 고용. 그쵸. 다음 달에 우리가 또 확인해 봐야 될 CPI는 뭐 지표들에서. 무난하게 나올 것 같은데 뭐 그것 때문에 금리 인하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다가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그런 시나리오를 봤을 때 네. 우리는 네. 명절이라서 연휴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는 큰 변동은 없겠네요. CPI 결과가 네. 정말 막 높게 나오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리고 CPI 높게 나오기는 석유 그 기름값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고용도 지금 뭐 탄탄한 상황에서 이게 그 고용 지표가 한번 안 좋게 나오면은 뭐 연준이 물가로 굉장히 꼬장꼬장하게 금리 인하를 안 하려고 해도 고용 지표 진짜 안 좋게 나오면 그때는 바로 그 워딩이 들어가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아주 우호적인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 나온 김에 오늘 또 잠시 후에 공개될 CPI, 헤드라인 CPI는 2.5%고요. YOY 코어는요 2.5% 예상치가 현재 각각 나와 있습니다. 오늘 밤에 보실 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승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머니쇼 플러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긴 설날 연휴 앞두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말을 꼭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인사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 연휴 푹 쉬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전화 한번 드리죠. 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